오늘 저녁 TV 뉴스에서 보실 이야기들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겨레의 선담은입니다. 네, 제가 좀 전에 그 국내 자가격리 키트 얘기를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 언론은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기사인 것 같더라고요. 외국 언론사도 우리나라 언론사들하고 비슷한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도 한국처럼 이런 거 해라. 왜 이런 거 도입 안 하냐. 이런 잔소리하는 의미에서 이런 기사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한국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뭐 관이 잘하니까 칭찬해 주는 건 좋은 일인데 그냥 미담 사례 정도 말고는 쓰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스크에서 키를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복사 붙이기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예 그 보도가 안 된 건 아니었는데, 네. 저희들도 미디어니까요.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저희가 생방송하니까 자가격리를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면은 이 후기를 환영합니다. 예. 1212번, 샵 1212번 아니면은 레인보우 웹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뭐 일 때문에라든가 어쩔 수 없이 해외를 다녀오셔서 자가격리를 하셔야 할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얘기들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뉴스를 먼저 보죠. 미국 얘기입니다. 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 방법으로 자외선 노출과 체내 살균제 주입을 검토하라고 발언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원래 대본에는 황당 발언이라고 써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귀담아 들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여론이 악화되자 24일 현지 시간이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나자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 없이 22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끔 이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뜨는데요. 기자들이 대통령님하고 붙잡을 때 지난번에는 이 탄핵 관련된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유엔 그 순방 결과 이야기하러 갔다가 탄핵 얘기 너무 많이 질문하니까 그냥 도망가듯 나가버렸던 적이 있고 그리고 나서 처음입니다. 가끔 이러세요, 이분이. 지난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 그 국정 지지율이 그 취임 이후 가장 높은 49%를 기록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충동적인 스타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면 할수록 논란이 커지니까 백악관 내부에선 대통령이 브리핑 참석 횟수를 줄이고 방식 또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슨 이야기 때문이냐. 선 기자 방금 알려주신 이 살균제 외용입니다. 약도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락스처럼 쓰이는 이런 거를 몸에 넣으라는 소리를 했던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냥 농담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게 어떻게 그냥 넘어가집니까? 한국 정치인들을 생각해 보면요. 한국은 공식 석상에서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뭐가 문제인지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살균제를 몸 안에 집어넣는 그게 먹는 형태든 무엇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써놓고 조금 전에 외신이 들어왔죠. 한나절 만에 가정용 소독약에 노출된 미국인이 30명 나왔습니다. 더 늘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인이 더 정확히는 정치 지도자가 전염병 확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이런 말들 많이 했었죠. 굳이 공식 용어 안 쓰고 차이니즈 바이러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뭐 정치적인 의도로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이건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일반 시민들은 화가 나니까 이런 일이 왜 생겼나 원인을 찾아서 화도 내고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품격을 버린 단어를 쓰면 듣던 지지자들이 조심하거나 방역하는 거 말고 이건 뒷전이고 화를 내야겠다 하는 목소리들이 더 커지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품격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사이비 종교 같은 발언인데 그 둘은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얘기가 지금 23일에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 발언은 23일 그 브리핑에서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침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가 표백제에서 5분 안에 죽었고 살균제에서는 이보다 더 빨리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접했고 이거에 관련해서 주사로 살균제를 몸 안에 집어넣는 방법 같은 건 없겠나. 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확인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다고 말해 보건의료당국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상처라서 잘 말하면 안 되는 말인데요. 이게 공인되지 않은 인체 실험을 하자는 소리를 농담처럼 해버린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락스 얘기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 발언 때문에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 물건이 한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좀 유명세를 많이 탔던 래킷뱅키저 라이솔이라는 물건입니다. 이거는요. 손잡이, 집기 이런 걸 닦을 때 쓰는 것입니다. 이걸 몸 안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건 거의 모든 이들이 아는 건데요.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또 다른 말실수들을 몇 가지 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왜냐면은 정말로 정치 지도자의 말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지난주에는 트럼프가 확산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어제 하루 미국에 나온 확진자가 36,000명입니다. 한국 전체 확진자의 3배가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심지로 이런 말을 하는지 한국에서는 상상을 정말 할 수 없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되네요. 일단 이런 말을 정치인이 지르면 국민들은 듣고 여론이 술렁거립니다. 정점에 이르렀대. 경제활동을 이제 다시 할 수 있대. 그 외에도 트럼프가 하는 말로는 치료제 얘기도 있어요. 정치인 입장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치료제로 희망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는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미국에서 품절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에 불을 떨어뜨린 게 이번에 나온 살균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대중이 나와야 될지도 모른다,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미국의 보수적인 정치 지지자들이 집 바깥으로 나오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라고 말하는 주지사나 민주당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마스크를 안 쓴 채로 오밀조밀 모여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선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미국의 이 보수주의자들이 집회를 할 때 무엇은 공산주의다라고 말하는 태세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보통 국가에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전국민 의료보험은 공산주의다.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인종차별 철폐는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인들 상당수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산주의다라는 말을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집회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반대로 해시태그 운동도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이번 그렇습니다. 발언 관련해서.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할 때냐는 거예요.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본 말이죠. 예. 미국 얘기 아주 길게 했네요. 예. 스웨덴 얘기를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네, 복지천국으로 불리는 스웨덴에서 코로나19에 맞선 집단 면역 실험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네, 논의가 다양합니다. 관련해서. 예, 봉쇄 정책을 택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정반대의 방식인 집단 면역 대책이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냐 아니면 해안이냐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집단 면역은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는 반대 개념의 방역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구의 60% 이상이 점차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일정 비율 이상의 인구가 이제 항체 형성이 되거나 이제 면역력을 갖추게 한다 이런 구상입니다. 네. 쉽게 말해 반대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이 평상시에 지난 2달간 늘 조심해왔던 그것들을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예. 근데 결과가 지금 나와 있다고 봐도 좋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스웨덴은 지난 21일 하루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185명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오늘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 수가 2,1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사망자 중 90% 가까이가 70세 이상 고령자라서 노인들이 이번 집단 면역 실험의 최대 피해자가 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집단 면역 실험이라는 것을 수행하면서도 노인들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스웨덴이. 그래도 노인들은 가급적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정도의 우리가 봤을 땐 미온적인 메시지를 내보냈는데 우리들은 지금 봉쇄 정책을 어느 정도 체화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젊은 사람들이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노인들을 만나요. 이 정책의 패턴대로라면은 바깥 생활을 하고 들어온 젊은이들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노인들은 결코 안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인터뷰 좀 했습니다만은 북유럽 국가들의 정서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가나 국가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캠페인 이것을 전체주의라는 이름으로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전체주의처럼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결과로 시민사회 전체가 합의를 본 방식이 이것이다라는 게 스웨덴의 이야기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되면 시민 스스로가 책임진다. 그러기로 사회 전체가 합의를 본다. 문제는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사회 인프라가 적게 필요하고 나중에 큰일 나기 직전까지는 의료진들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지 않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인도인데요. 그 인도는 이제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고 아무래도 스웨덴 같은 선진국보다는 병상이나 의료진 등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자체 인프라로는 지금 확진자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집단 면역 실험을 도입하겠다. 이제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프린스턴대와 질병역학 경제정책센터 연구팀에서는 인도가 전체 인구의 93%가 65세 미만인 그러니까 인구가 전반적으로 젊은 국가이기 때문에 집단 면역 실험이 성공할 수 있는 국가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듣기엔 하나도 긍정적인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바깥이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 바깥은 한국처럼 어떻게든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그냥 걸리자. 그냥은 아니죠. 방법은 있을 겁니다. 로드맵은 있겠죠. 걸리자라고 이야기하는 도시들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2월, 3월 초에만 해도 인도와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지는 왜 확진자가 적으냐, 사망자가 없느냐, 라는 반문을 하고 있었는데 인도의 신문이나 언론들을 보면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인구 10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수두룩하죠, 이 나라는. 그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도 인도 같은 나라는 이제 뭐 상황상 이해가 되는 면도 있는데 스웨덴은 전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벨트를 안 매겠다. 이것도 자유의 선택을 맡길 수 있는 건가요? 스웨덴 가서 지금부터 저 언어 배우셔가지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선 기자님이. 가치 판단의 결과는 극단적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사실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북유럽 모델에 관심이 제가 많아요. 조금 더 얘기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고 있다가요. 네. 국내 정치 얘기를 좀 전하겠습니다. 네,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의 임기 제한을 둘러싼 당내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김종인 전 대책위원장은 어제 당이 요청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는 28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미래통합당 내의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는요, 저희가 잠시 후에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 아마 전화로 연결할 텐데, 그때 좀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 소식을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예, 전국 휘발유 가격이 13주 연속 하락해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주유소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1,200원대로 진입했습니다. 네, 1,100원대들도 심심치 않게 지금 보이고 있죠? 국제유가 하락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1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리터당 가격이 종가입니다. 140원까지 떨어져서 국내 대형마트 생수보다 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은 언론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유가의 80년대가 돌아왔다,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 국민들이 가장 흔하게 하던 말이 기름이 물값보다 싸다는 이야기였는데 80년대 당시에. 왜냐하면 미국은 산유국이고 나오는 원자재를 그대로 가공해서 이제 개개인의 소매로 파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한국은 원유가 없는데 정유 대국이죠. 한국의 5가지의 수출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원자재가 안 팔린다는 말은 정유한 물건들도 안 팔린다는 뜻이고, 기름값이 싸진다는 건 언제나 기름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유 대국인 한국의 산업에는 늘 위기인 측면이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유가 싸졌는데 한국의 기름값이 왜 그대로냐라는 질문은 이 과정상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생활 정보 하나 하죠. 인천시가 코로나19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1,5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이 예정됐었는데요. 이 장학금에 9,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비용을 낮추는 방식을 쓰는 모양이에요. 신청 자격 조건은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인천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으로 중위소득, 건보료 기준입니다. 13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인천에 사시는 분들 알아보셔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보건대 그 외에도 많은 재단하고 지자체가 장학금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거나 시도의회나 교육청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나 부모님들이 지역의 정보들을 지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스포츠 뉴스를 하나씩 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담은 기자가 어려워하지요. 올 시즌 한국 프로야구 정규리그의 미국 내 중계권 협상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네. 미국 스포츠 채널 ESPN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야구위원회 KBO에 경기 영상을 무료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KBO는 한국 경기의 미국 중계는 긍정적인 일이지만 무료 콘텐츠로 경기 영상이 평가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면서 ESPN의 거절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미국 MBC 스포츠 등의 매체들도 콘텐츠가 필요한 것은 ESPN이다라며 ESPN의 공짜 영상 제공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80년대에만 해도요. 우리 방송의 컨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제가 선곡을 하는데 이 재주는 그 사멸 단계에 이른 능력입니다. 왜죠? 팝 프로그램의 소비 욕구가 예전보다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이게 전 세계 음악 시장과 괴리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죠. 선도하면 선도할까. 예. 제가 이제 죽어가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화 산업도 애니메이션 산업도 마찬가지로 긴 기간을 거쳐서 한국이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포츠가 그 시험 단계에 오르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이 일부 지금 빠르게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해외 TV 채널이 우리나라 리그를 이제 소비하려고 하니까 8일만 남았다. 하지만 이것도 지난한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ESPN이 이번에 갑질을 했지요. 방금 기자가 알려드린 대로 그 NBC 스포츠가 ESPN을 비난했다고 했는데 그럼 NBC가 사면 되지. 폭스가 사면 되지, TNT가 사면 되지, 미국의 이제 공중파들이 사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의 ESPN의 위치는 독점에 가깝습니다. 미국 내에서 흥행의 위치는 ESPN이 절대적입니다. 메이저 스포츠 리그들도 ESPN 벗어나면 시청률하고 리그에 대한 관심이 좀 뚝 떨어지고요. 갑이 갑처럼 군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KBO가 잘한 것 같고 다음번 기회가 KBO에 올지 아니면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불리는 V리그나 아니면 WKBL에 올지 WKPGA에 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소식은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위켄드 뉴스 브리핑 한겨레의 선담은이었습니다. 네. 2001년에 영화 책룽의 할리우드 전성기였죠. 러시아워 2의 사운드 트랙 가운데서 더드 스토리의 I'm Sorry를 듣고 와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미래통합당과 그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당내에도 입장에 따라서 소속 정치인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지요. 이준석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여러 번 하셨겠지만은 노원병 상계동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께 낙선 사례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이번에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지난번보다 더 많은 성원이 있었고 더 많은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환 당선자님께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네, 짧게 하셨으니까 제가 대신 띄워드릴게요. 예. 통합당의 결과야 좋지 않지만은 이준석 예. 최고위원은 지금 영남권을 제외하면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좀 보니까 통합당의 당선자 제외한 후보 중에서 상위 10% 정도에 해당하는 득표율을 거두셨습니다. 어이구야, 저도 안 찾아본 통계를 만드셨군요. 본인의 본선 경쟁력을 증명한 선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의 이번 선거 총평을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선거에 나가면서도 그렇고 저는 오늘 과학도기 때문에 항상 누구든지 가설을 세우면 그게 좀 입증이 되면은 기분이 좋은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낙선이라는 아픔도 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뭐 하태경 의원 등과 한 2, 3년 동안 세웠던 가설이라 함은 이 보수라는 집단이 결국엔 젊은 세대의 그 입맛이나 아니면 니즈에 맞춰가지고 변화하려는 시도를 하면은 그에 대해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보수를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시각에. 그런데 이번에 뭐 저랑 같이 짝짝 공고 다니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서 상당히 높은 득표로 당선이 되었고. 그렇죠. 저도 아까 언급된 것처럼 뭐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옆 지역구들에 비해 가지고는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득표 차이가 있었으니까 저는 이게 하나의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보수가 왜 외면받았는지를 성찰하는 과정 중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다시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고찰이 따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는 다른 것들 많이 여쭤보려고 섭외를 드렸는데 예. 어제 모 유튜브 토론 프로그램에서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건 처음 해봤습니다. 제가 방송은 많이 했지만. 험한 말이 좀 오고 가던데 예. 어제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거가 끝나고 어느 쪽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 뭐 이번에는 보수 진영이 뭐 거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만한 대패를 당했으니까 예. 당연히 그것의 원인을 놓고 이제 이야기가 많을 텐데 보통 저같이 이제 후보로 뛰었던 사람들은 본인의 약점이 어디고 강점이 어딘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선수가 아니라 좀 팬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요인들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초기에 뭐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했던 어떤 그런 뭐 통계적인 어떤 이야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서 부정선거였다라는 이제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알겠지만은 그게 항상 어느 선거에서는 2012년에도 보면 진보 진영이 총선과 대선을 지고 나가지고 개표 부정이다, 선거 부정이다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고 했었는데 나중에 맞습니다. 아닌 거로 밝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참 구조적인 거긴 하지만은 반대로 여기에 너무 오래 빠져 있으면은 진영이 진짜 진 원인을 파악한 게 어렵다. 그래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든 토론입니까? 사실 저와 생각이 비슷하고 같은 진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하는 게 근데 뭐 하여튼 그렇게 된 토론입니다. 거의 이제 혼자 모든 공격을 다 받으시던데. 예. 근데 준비는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냥 궁금해서 좀 봤더니, 필체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선관위의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적 있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한 뭐냐면은, 네. 우리가 언론과 제가 유튜브 방식의 어쨌든 정보 전파, 유튜브가 담론을 형성하는 것에 해가지고, 큰 문제 제기했던 것이, 네. 이 언론이라 함은 상당히 제어가 되는 그런 영역에 있습니다. 뭐냐면, 뭐 CBS도 그렇지만은 뭐 각종 언론사로 이제 되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들이 실수를 했을 때, 본인들이 어떤 오보가 있었을 때 그런 걸 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애초에 그런 오보가 나지 않기 위한 체킹들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 보통 유튜브 채널에 이런 것도 그런 게 안 되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상황에서도 저는 딱 격차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튜브 채널들은 이런 담론을 그냥 흥미 위주로 끌고 가는 것에 비해 가지고 다른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알아보고 뭐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건드리질 않잖아요. 팩트 체크를 다 해보고. 예, 이번에 아마 이 판이 끝나고 예를 들어 지금 이 논리적 오류가 얼마나 있냐면요. 예. 유튜브 채널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핵심 논리가 뭐냐면은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 아니면은 다른 표가 혼입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은 어차피 투표함에 있는 표는 바뀐 거기 때문에 재검표, 소위 말하는 수검표를 해도 바뀌는 게 없어요. 네. 수개표를 해도. 근데 지금 그들의 어쨌든 최종 논리적 주장은 뭐냐면 수개표로 하자예요.
그러니까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해법으로 수개표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앞뒤가 맞지 않네요. 수미 상관이 안 되는 원인과 결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에 낚여가지고 이제 뭐 사실 정치인들이 수개표해야 된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고 예. 뭐 이런 상황이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담론 형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유튜브 담론을 쫓아다니는 정당이라는 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아주 강한 문제인식 때문에 제가 진영 내에서 싸우는 불리함을 갖고라도 이 판에 끼어든 겁니다. 당내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준석 최고위원을 제가 이제 소위 자유 유튜버라고 불리는 그 예. 유튜브 채널에서 뵌 적은 없어요. 예. 하지만 지난 20대의 그 국회의 당내 많은 중진들이 예. 정말 가서 해맑게 많이들 웃으셨거든요. 포즈 많이 취하고. 예. 예. 실제로 거기에서 검증된 확인되는 인기를 이제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으시기도 했고 이번에 이제 총선이 끝난 다음에 여전히 뭐 이게 예정이랄까요? 예. 유튜브에선 저러더라. 재검표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는 이제 선수와 팬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당내에 있는 선수들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의 말이 지금 당내 주류 의견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민경욱 의원님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수개표를 하는 쪽에 동조하는 모습 보여가지고 그렇죠. 제가 사실 민경욱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저보다 적은 표차로 지셨고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저보다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민경욱 의원님을 당연히 그 심정이나 모든 면에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주장하실 수 있으나 반대로 그분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논리적인 면을 좀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다른 판단하실 거라 생각해서 네. 제가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그분을. 네. 근데 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설득 안 당하시겠다는 취지로 써놓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설득을 해봐라가 아니고 설득 안 당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기 제가 아는 번호가 두 개인데 둘 다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 꺼놓으셨더라고. 제가 뭐 차단된 건지 꺼놓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제가 그래서 어제 좀 다소 자극적인 표현으로 네. 그 소수 종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지금 뭐 사회적으로 이번에도 뭐 일부 종파가 문제가 되긴 했지만은 그런 종파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곳들이 어떻게 보통 그런 포교를 하느냐 보면은 결국에는 그 포교의 대상이 되신 분들이 가장 힘들 때 네. 가가지고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교세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약간 제가 그렇게 바라보는 게 뭐냐면요. 민경욱 의원님을 좀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닌 게 이분 진짜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도 공천이 잘렸다가 붙었다 몇 번 하고 그렇죠. 사실 그 과정에서 공천 받아 나갔는데 아깝게 낙선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가장 솔깃한 얘기가 뭐겠습니까? 당신이 진 게 아니야. 투표가 조작되었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억울하다. 근데 저는 뭐 당연히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걸 비난하고 싶진 않죠. 저는 예를 들어 소수 종교라 하더라도 교주가 이상한 짓을 해도 교주가 문제인 거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약해져서 동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적극적인 포교를 하는 분들도 다른 문제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 역할은 그럼 제가 욕을 좀 먹는다 하더라도 네. 뭐 아까 언급했듯이 민경욱 의원님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제가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런 어떤 불합리한 선택을 하는 상황들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생각보다 진영 논리가 깊네요. 그러니까요.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결국은 사실 소수 종교란 표현이면은 거의 네. 지금 저 민주당 측 정치인들보다 더 센 표현인데. 네, 그렇죠. 이제 당이 새로 추스르고 새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센 말이라도 해가면서 설득을 하셔야 될 텐데 결국은 혼을 내고 대중에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당내의 중진들을 설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해야 되는 거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말을 지금 조심하면서 합니까? 세상에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이비 종교라고 했겠죠. 하셨네요. 지금. 소수 종교, 뭐 비주류 종교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유는 네. 그 사람들 비난하는 데 의도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주 특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이 네. 유튜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불합리하게 확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소위 외과수술식 폭격이라고 하죠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일 정도로 이 진영 내에 어쨌든 그 바른말 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동안은 이제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내에서는 보수 유튜버들과 함부로 각을 세우는 정치인이 없었는데 통합 이후로 이준석 최고위원이 나왔네요. 험난하시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비슷하다고 많이 알려진 유승민 의원이 그 어디 토론에 나가가지고 극우 유튜버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제가 자주 그건 쓰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네. 속으로 내심 그걸 보면서 저 아저씨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했거든요. 보면은 왜냐면 왜죠? 그러니까 극우라는 단어라는 것이 가진 부정적 뉘앙스를 그분들한테 씌우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저는 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 통용되는 이야기를 봤을 때 예. 예를 들어 태극기 부대로 이제 탄핵 반대 외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이분들이 극우냐 하면 저는 내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극우의 개념이랑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흔히 태극기 세력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응당 함께 가지고 가야 할 세력이 맞지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는 입장은 뭐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그 예. 잘됐다 잘못됐다 할 수 있지만은 탄핵이 이념적 잣대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탄핵이 그러니까 이념적 잣대인가? 그러니까 보수면 탄핵에 동참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보수면 탄핵에 반대해야 되는 것 이런 게 네. 애초에 그걸 이념의 잣대로 들고 가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보기엔 탄핵 당시에 국민의 거의 80% 이상이 탄핵에 대해 가지고 그건 상당히 그건 뭐 동조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 있고 저는 탄핵이라 하면 결국 대통령이 법적으로 아니면 또 정치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인데 네. 그게 왼쪽 오른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저는 이 앞으로 제가 진영 내 싸움이라고 해야겠죠. 큰 예. 틀에서 반으로 나왔을 때 보수 진보 싸움에서 예, 예. 보수 쪽에서 제가 말하는 소위 개혁 보수라는 거, 예. 보수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언행과 어려운 방법론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니네는 극우, 우리는 개혁 보수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말은 쉽죠. 네. 근데 저쪽을 극우라고 언급하고 당신들이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이제 저쪽에서는 강한 방어 논리가 생기죠. 그럼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뭐 지금까지 보수에서 한 번도 이게 뭐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어떤 그런 이념적 갈등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예, 머리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 유승민 의원이 그 얘기했을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네. 직접 가셔서 또 설득하셔야 되겠네요, 유승민 의원도.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 유튜버들 비판하는 거 좋은데 방식의 문제지 그게 극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그렇다고 극우에 동조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극우가 아니다. 그거는 그냥 이상한 거다 지금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이제 극우는 빼고요. 예. 자유 유튜버 혹은 예. 이제 노년층의 인기가 많은 유튜버들과 금을 긋는 통합당의 정치인이 나왔다는 지점에서 제가 예. 의미를 좀 부여할 것 같고 예. 그리고 내일 또 모십니다만은 김세현 의원은 이제 통합당 830 세대라는 단어를 쓰셨고 세대 교체가 예. 필요하다. 예. 결국 당과 함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세대 교체 필요성을 얘기하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견해를 묻는 분들이 많죠. 이 본인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는 우선 뭐 제가 직업이 최고위원인 사람처럼 돼버려가지고요. 네. 저는 뭐 이런 다른 직업이 있으시죠? 고위 당직이나 이런 것들에 제가 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네.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통합당의 지도부로서 선거를 뛰었는데 예. 요소에 예를 들어 뭐 차명진 의원 제명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물론 제가 하는 의견들이 있지만은 강한 의견을 내지 못해가지고 관철시키지 못한 것들도 있고 네. 그런 게 우리 팀 전체에 패배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패전지장 중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전면에 나서는 건 좀 무의미하고 반성할 때다? 저는 그래서 김세현 의원님이랑 친하지만 김세현 의원님도 마찬가지인 게 그분이 크게 욕심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군대도 보면은 장교들 보면은 위관급도 있고 영관급도 있고 장관급 장교들도 있는데 네. 지금은 누가 장관급 별 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보면 지금 위관급의 영역에서 해야 될 것들, 영관급의 영역에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하면은 그냥 보수 전체가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실무를 맡아보는 직위로 이제 가고 싶다. 또는 네. 그렇게 봉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좀 선제적인 어떤 그 이름이 알린 정치인들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희생이라 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예. 그 소위 말한 대선 주자라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발언이 세지고 있거든요. 예. 김종인 장관을 비판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본인이 정치하면서 여러 정치 세력이 콜을 받았지만은 네. 본인이 뜻하는 바가 관철되지 않으면은 직을 걸고라도 해내겠다는 의지, 또 그렇게 관철되지 않을 땐 직을 실제로 던지고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그런 거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는 경험적으로 다 알거든요. 네. 그리고 뭐 연령도 이제 80대가 되셨기 때문에 뭔가 네. 본인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크게 사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근데 그분한테 끝없이 이제 뭔가
다른 욕심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고 그 네. 일환에는 지금의 이제 830 세대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60대 이상의 대선 주자들 네. 이분들 불안감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근데 저는 뭐 그냥 말하자면 홍준표 대표, 뭐 유승민 대표 그리고 뭐 또 넓게는 황교안 대표까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830의 부상이라는 것이 본인들의 도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반사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830이 만약에 진짜 주력이 된다 해도 예. 그래도 대선 주자가 제 생각에 30대나 40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 당을 이끄는 생각 자체가 젊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뭐 지금 대권 경쟁을 놓고 그런 단어가 나왔다 보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 대선 주자들 저는 아까 언급한 훌륭한 대선 주자들 중에서 대선 주자가 나올 것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이런 표현할 때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훌륭한 지휘관으로서 나중에 좋은 경력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자는 것이 김종인 장관의 그 취지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지을 때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지금 물어보는 게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언제도 적절한 타이밍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여쭙겠습니다. 예. 새로운 보수당이 예. 통합을 안 하고 선거 완주 혹은 독자적으로 당을 꾸려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해 보신 정치인이 이준석 최고위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가정 한번 해볼까요? 그냥 뛰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준석은 낙선. 낙선은 했니까 네. 이준석은 낙선. 하지만은 네. 젊은 사람들의 정치할 수 있는 토양은 더 확대되었을 것이다. 씨앗을 뿌릴 수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와서도 지금 이제 통합이라는 선택만이 능사였느냐. 제가 이제 통합되기 전에 밖에 나가서 얘기했던 것이 시너지 없이 통합하면은 제 생각에 서울 기준으로 뭐 무난하게 37%씩 받고 낙선 뭐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랬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실현이 됐고 제가 뭐 예측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고 저는 앞으로 그 시너지를 내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20대와 60대 보수가 괴리돼 있거든 지금. 예. 제가 이걸 굳이 표현하기 볼링 치다가 우리 첫 번째 돌렸는데 스플릿 나면은 스페어 처리기 힘들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좌우의 핀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지금.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선에서 굴렸더니만 좌우의 20대와 60대 지지층이 보인다. 네. 그러면 대선에서 어떻게 이걸 스페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게 앞으로 보수의 고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잠시 물러갔다가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 지금 나오나요? 청취자 이나영님이 신청해주신 페스티벌의 1998년 히트곡 The Way입니다. 얼터너티브 맛집이에요. 주말엔 CBS입니다. 2부에 다시 인사드리죠.